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밀렸고 어제랑 비슷한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기술주가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14,000선 초반까지 내려왔던 나스닥 지수가 결국에는 14,000선을 하회했습니다. 2.2%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0.4 그리고 1% 안쪽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키워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강한 긴축 그리고 러시아 때리기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요. 우선 3월 FOMC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의사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2년 동안 지속됐던 긴축 카드였던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했었던 그 시기 때보다 이번 긴축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달 9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16조 원 정도씩 줄여 나가는 쪽으로 동의를 했고요. 자, 이르면 5월 회의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 대차 대조표 긴축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이런 발언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라는 정도로 시장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부담을 느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준 의원들도 추가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더욱 좀 빠르게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자, 원래 3월에 50bp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나면서 이 부분을 조금은 상쇄시키기 위해서 25bp를 올렸다라고 하죠. 이제는 5월과 6월 최소한 1회 이상은 50bp 이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국채 금리 이 10년물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고요. 기술주도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때리기 관련해서는 미국과 그리고 EU 쪽에서 동반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G7과 EU와 함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이런 러시아의 야만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즉각적이고 가혹한 그런 경제적 제재를 물을 것이다라고 추가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신규 투자 금지 내용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 금융 제재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번에는 푸틴 근처에 있는 이제 가족들, 성인 자녀 2명 그리고 핵심 측근에게도 제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EU 쪽에서도 제재에 대한 발언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가 깊은 그런 나라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이 러시아 쪽에 대한 이런 금융 제재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독일 쪽에서 그러면 이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걸 언제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제재를 가했고 이제 그만큼 러시아하고 이 천연가스로 관련도가 깊기 때문에 독일은 아직까지는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그 안에 있는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1% 넘게 섹터 평균 내려갔었는데요. 0.9%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것은 유틸리티하고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부동산 이렇게 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가장 약했던 거는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경기소비재, IT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급격하게 나온다라는 점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주가 밀렸다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틸리티하고 부동산 특히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줄어든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약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대형 IT 종목들은 확실히 좀 압박을 느끼는 게 그대로 나왔는데요. 적게 밀린 게 애플이 1.8%, 많이 밀린 게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이 3%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 테슬라가 최근에 또 1100슬라 이러면서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4%대의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소식으로는 빵 종목 중에 아마존이 좀 많이 밀렸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아마존의
이런 노동조합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대형 기술주의 이런 노사 관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옆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이 SNS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이 10대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10대 중에서도 이 여성 유저들이 더 중요한데요. 여성 유저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점이 종목을 끌고 내려가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MZ세대들의 선택이 앞으로에 대한 플랫폼주들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데요. 애플 쪽에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이 아이폰과 관련된 선호도는 좋게 나오게 되면서 보급률이 무려 87%.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젊은 층들은 거의 다 아이폰을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쓰여지고는 있는데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결제 중에 1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른 빵 종목도 크게 밀릴 때 그나마 선방을 한 애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크게 좀 밀렸었는데 간밤에도 2%대의 하락률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AMD가 5%, 3% 이렇게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쪽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선방하면서 1.1% 하락에 그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금리 인상 이쪽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때문에 시장에 이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제약주들 중에서 일라이릴리가 4.5%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이 증권사 모건 스탠리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신약 출시와 관련된 긍정적인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최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에브비가 되겠습니다. 3.3%로 만만치 않게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업황이 전반적으로 뭐 IT를 포함해서 불안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견조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일라이릴리하고 에브비의 이런 강한 상승세가 다른 종목까지도 퍼지게 되면서 헬스케어, 특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미국 증시의 흐름은 투자 심리가 많이 호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재만 보겠습니다. 소비재 에스티로더 빼고는 전부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수하고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종목이 여기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자, 5개의 신규 매장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 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독립적인 의료 클리닉 서비스를 이제 기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들을 더 확장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는 이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갑이 좀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종목들에게 반영됐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이 밖에 안전한 투자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 부동산, 특히 리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타워 2.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로지 2.3%대로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는 메모리 쪽에서 인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이런 반발의 움직임을 사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철수한다. 러시아 쪽의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한 건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벨로루시 이쪽 고객에 대한 배송을 중단한 상태이고 글로벌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해지의 전략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에 계속 동참한다라는 내용을 사측에서 밝혔는데요. 의미는 좋지만 어쨌든 매출에는 타격이 갈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양봉 전환을 하면서 1.2%의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줬고 47달러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트럭을 만들고 있는 리비안이 되겠습니다. 리비안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그리고 트럭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의 심리가 안 좋았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4.7%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선 1분기 이 차량 인도분 자체는 좋았습니다. 2,553대.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원래 최근에 25,000대까지 올 한 해 인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1분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밝혀줬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이어서 그리고 리비안 역시 이런 차량 인도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기술주가 밀렸다라는 부분에 반응하면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종목들도 하락했고요. 중국차 전기차 3인방 역시 모두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오가 3.5%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같은 재료로 큰 폭으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프랑스 증시가 좀 많이 밀리는 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2.2% 하락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독일에서 경제 지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지금 2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2% 이상 밀리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이 증시들에게 반영이 됐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또 급락을 했습니다.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9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지난주 초쯤에 말씀드렸죠. 이 비축유를 방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다른 원자재들도 다 밀렸습니다. 구리가 1.4% 밀렸고요. 안전자산인 금값은 이제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행보 그리고 채권 금리를 계속 지켜보게 되면서 1,900달러 초반까지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단기 국채 수익률 이 역전 현상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7.4bp 올랐고요. 연준 쪽을 보게 되면서 10년물이 2.6%대까지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랑 좀 비슷한 재료로 인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 데 따른 부담감 속에 뉴욕 증시가 연이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에 이어 오늘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이 점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하커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밀, 비료 등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 연속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울러 미국 국채와 기관채, 주택저당증권 등의 보유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꾸준한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국채와 MBS 등을 보유 자산을 줄이는 대체 대조표 축소, 즉 QT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5월부터 월 9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체 대조표 축소에 사실상 연준이 합의했다는 3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주가 지수의 낙폭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QT 때보다 축소량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향후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고 축소 규모를 월 950억 달러로 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면서 추후 3개월에 걸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대신 소멸시키는 식으로 대차 대조표상 자산을 줄이는 롤오프를 통해 국채 자산을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울러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5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FOMC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QT에 나선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 장기 채권 물량이 대거 풀린다는 것으로 장기 채권의 가격 하락이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에도 하락 압력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며 많은 참석자들은 3월 회의 때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의 의견을 모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고 시장은 결국 5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치뱅크가 주요 투자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이치뱅크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 정도에 머무를 것이며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겠지만 추가 하락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미국 경제는 내년 말이나 2024년 초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완만한 침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연준의 내년까지 금리를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기에 연준의 양적 긴축까지 더해져 약 0.75%포인트의 추가적인 긴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 일부를 되돌리면서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경기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고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항공주 쪽에서 LCC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인수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 에어웨이즈가 경쟁사 스프리트 에어라인을 3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그룹은 스프리트에 합병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제트블루는 전액 현금으로 주당 33달러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고 이것은 프론티어가 제시한 현금 2달러 13센트에 스프리트 한 주당 프론티어 1.9126주를 지급하는 조건보다 약 33%가 높은 것입니다. 제트블루의 로빈 헤이스 CEO는 이번 거래는 항공 승객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4대 항공사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한다면서 스피리트를 제트블루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업 분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리트의 주가는 2.3%가 하락한 26달러 28센트에 제트블루는 8.7%가 밀린 12달러 45센트에 가까운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2월 미국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컨스텔레이션 브랜스, 코네그라, 램 웨스튼, 엔지오 다이내믹스, 폐장 후에는 프라이스 스마트, 그리고 WD-40 컴퍼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